폴란드가 우리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하며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 우러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가 커지자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군 현대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유럽 방위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K방산을 도입한 이후 달라진 폴란드 군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군요. 큰 의미죠. 이제 네. 그 지난 7월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확정이 됐는데 K2 전차 180대, 180대 정도 되면 전차 대대로 따지면 4개에서 5개 대대 규모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65억 달러예요. 65억 달러면 이거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8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항상 우리 K방산이 자랑하는 게 있죠. 전차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등이 이제 추가된 패키지. 우리는 다 패키지로 패키지예요. 보내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계약이 뭐였냐면 UAE에 저희가 천궁2를 이제 수출했었는데 그때 규모가 4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번 어떤 계약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K2 전차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완성차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또 폴란드 생산분도 있는 거예요. 조립을 해서. 전량 완제품을 보내는 게 사실 좀 수월한데 우리가 부분 현지 조립 이런 걸 병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무기만 사오면 예. 그 현지 기업들, 현지 방사는 아무런 이 역량 배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충 교역이라고 그래서 네. 현지 거 사주기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모범 답안처럼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업 기반이 없는 나라는 그냥 완성품을 딱 받지만 대체로 현지 기반을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초도 물량은 그냥 가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현지 조립이에요. 그래서 현지 여러 가지 기반, 확충, 인력 양성 이게 이제 상호 윈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터키에 이렇게 수출했더니 터키가 베껴갖고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기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더 초격차를 유지하면 되는 거지 이 기술 이전해 준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크게 가자. 네. 예.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이게 얼마만한 계약인지 18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탱크 강국이잖아요. 한 2,300대 내외거든요. 영국 탱크 챌린저 200대 좀 넘어요. 독일 레오파드 300대 좀 넘어요. 프랑스 400대 좀 넘어요. 예. 그러니 180대 물량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현지 조립하는 조건이 한국만 제공하는 조건이 아니고 요즘에 무기 수출할 때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아니 우리가 만일에 그냥 무기만 딱 사오고 딸랑 사오고 그랬기 때문에 KF-21이 탄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K1, K2가 탄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K9이 탄생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현지 공장이 조립할 역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그냥 유목민 국가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폴란드는 어때요? 폴란드는? 폴란드는 예. 전통적으로 기계 강국이에요. 왜냐하면 소련 시절에 폴란드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군수 역량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PGG라고 거대한 방산 그룹이 있고 이미 1950년대부터 T-34 지금 세계 탱크 순위하면 T-34가 1등입니다. 항상. 효율성이 아주 좋은 탱크였거든요. 그걸 생산해냈고 그다음에 폴란드가 또 독일하고 또 앙숙이지만 무기는 또 레오파드 같은 거 사다 쓰거든요. 예. 탱크. 예. 개량하는 작업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방산 역량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잭팟이 터졌으니까 폴란드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예요. 폴란드가 지금 그 역량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첨단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만큼 발전 속도가 따라왔었을지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는 1세대, 2세대, 3세대, 3.5세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는 주포가 70에서 80mm 정도가 1세대.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경사장갑 이런 걸 채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직각이면 그냥 뚫리는데 경사로 하면 훨씬 더 깊어지거든요. 그다음에 2세대가 105mm 주포. 그다음에 3세대가 120mm. 우리 K2가 이제 3.5세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능동 방어 장치라든지 각종 첨단 장치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탱크 역량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께 가는 거예요. 현재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계약을 맺은 이유가 폴란드가 그만큼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 차례다. 지금 현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6월에 저희 동유럽을 이제 가서 뭐 컨퍼런스도 하고 무기 전세도 방문을 했는데 네. 그 폴란드 군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앞에 있는 나라가 연일 장거리 자폭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에 두드려 맞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이제 위기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과 다르게 네.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뭐 국방비도 유럽의 최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가 있냐면 폴란드 내무부에서 우리는 행안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9월까지 해서 뭘 하냐면 그 안전 가이드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 공습할 때는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상황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식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방공호 위치를 다 이제 디지털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1,400만 가구가 되는데 다 배포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내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전쟁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우리는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때 군인들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총력전의 요체인 국민들이 생존해야지만 전쟁에서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 폴란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국가 총동원 체계를 가동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전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올해 초에 뭐 주한 대사들이긴 합니다만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데 대사님들 뵌 적 있었어요, 인터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거기도 좀 느끼는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그런 다른 접경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안전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 행동 매뉴얼. 그럼요.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crisis or war comes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를 딱 하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테러,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위협 등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인접 국가를 침공할 때 사전에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하잖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 막아주고 있지만 러시아가 그 이후를 이제 넥스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어떤 비물리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핀란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 우리 하는 것처럼 그거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이버 위협,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을 통해 갖고 에너지가 차단됐을 때, 그다음에 네트워크 차단됐을 때, 전력이 차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적 차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직접.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발트 3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아예 뭐라고 했냐면 토탈 디펜스라고 하고 있어요. 토탈 디펜스. 네, 총력 방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는데 국민을 저항과 복구의 주체로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왔을 때, 전력이 차단됐을 때, 피난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군에 동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주변국들 자체가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너무 센 거고 그에 따라 지금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원래 러시아랑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소련이었을 때부터 이제 역사적인 앙금도 있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폴란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나 아니면 학살한 세 민족이 러시아인, 폴란드인, 그다음에 유태인이에요. 근데 폴란드인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세 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수탈한 거죠. 네. 그때 수탈할 때 앞장섰던 세리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한테 적이죠. 심지어 많이 학살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크라이나 안에 유태인이 한 6.2% 있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0.2%예요. 다 죽였거나 도망갔던 얘기죠. 그럼 러시아는 또 왜 싫어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침탈하고 심지어 스탈린 시기에는 우크라이나는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어요. 스탈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스크바 하면 악몽인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곱하기 10배쯤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폴란드. 아니, 한일 관계 곱하기 10배요? 네,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폴란드 장교 한 2만여 명 내외를 스탈린이 학살한 적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왼수 중에 왼수예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믿고 우크라이나도 믿지만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바로 폴란드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왼수고 러시아는 왼수 중에 왼수. 왼수 곱하기. 그런데 그럼 폴란드가 독일은 또 왜 저러느냐? 그 다음은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 싫어해요. 예를 들면 폴란드 안에 가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기념탑들이 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에 학살한 그런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도 전략적으로 정말로 올맞게 겨자먹기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폴란드고,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핵 개발할 때 칸 총리가 그랬거든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 개발한다. 지금 폴란드가 그 심정이에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국방력은 강화한다. 이러니까 이런 잭박까지 터지는 거죠. 폴란드는 지금 거의 국방비 한 3.8% 4% 쓰거든요. 미국도 3.4% 써요. 전쟁하는 러시아가 6.3% 쓰거든요. 그 얼마만큼 쓰는지 알겠죠. 그렇군요. 지금 폴란드가 국경지대 방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러시아, 벨라루스와 접경 지역에 동부 방패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인가요? 제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가거나 국내에 이제 동유럽 국가에서 온 어떤 학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군사 시설이 있어요. DMZ. 네. DMZ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예전에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 정도로 해서 강도 높게 했던 건 뭐냐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사이에 변변치,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어떤 장애물질이라든가 방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뚫렸다라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면서 물리적인 어떤 방어가 되지 않으면 비물리적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쟁을 지속 가능성 있게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방패라는 어떤 그 개념이 나온 건데 이게 2024년 5월 달에 이제 그 폴란드 국방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부에서 방패를 우리가 하겠다. 이게 뭐냐면 한 7단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부터 이제 장벽, 영구 장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조망, 대전타 도랑, 그다음에 이제 2차 방호벽, 지뢰매설 구간, 1차 방호벽, 그다음에 지형짐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을 해가지고 최소 7단계에 거쳐서 이제 두텁게 이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DMZ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뭐 했냐면 우리 프로그램 여러 번 다뤘지만 가자 지구가 오게 되면 이제 무인화되어 있는 아이언 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 결심 대응 체계를 다 타월에서 무인화시켜 놓는데 그것도 다 덧입히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무기체계가 드론이니까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다 그 위에다가 덧입히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소형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집형 드론 오게 되면 재밍을 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이제 하드킬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어떤 군사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무려 700km예요. 700km요? 700km. 이게 2028년까지 아마 구축이 될 것 같은데 폴란드에서 이제 예산을 한번 뽑아봤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100억 지워티 폴란드 돈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조 5천억 원이에요. 예, 3조 5천억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방패라는 것들을 워딩을 하면서 이게 폴란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 유럽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토와 EU 계속해서 다 이 관련된 어떤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동부방패를 하는데 3조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K2 계약 금액이 8조 대니까. 네네.
야, 우리가 엄청 많이 엄청난 거죠. 수출한 네. 거긴 하네요. 지금 폴란드 정부가 국방 현대화를 2022년부터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K방산이 있고 이번에 말한 K2 전차가 이제 전력화되는 건데 이 K2 전차가 들어가면은 이게 군 현대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갑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레오파드나 챌린저나 프랑스 르클레르크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MBT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K2는 가성비부터 시작해서 야전 운용성이 탁월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하면서 왜 2차 세계대전 때 T-34가 피탄율도 높았거든요. 근데 왜 항상 탱크 순위를 1위를 T-34로 하냐면은 간편해요. 수리도 간편하고 뭐 판터나 티거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이지만 고장이 자꾸 한번 고장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한국산 무기들은 이 정비나 운용성 이런 데서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가성비는 최고고 특히 K2 전차 우리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금 폴란드가 지금 주력 전차가 T-72 이걸 개량한 PT-91이거든요. 근데 T-80, T-90 아르마타도 사실은 다 보면 기본은 T-72예요. 예. 기본 형태가.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소련제 무기에 기반을 둔 기존의 폴란드 탱크의 특징이 뭐냐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생존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밀성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K2 전차는 이 세 개를 다 극복을 한 거죠.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북한군이 뭐 김정은이 모아놓고 뭐 곡산포 150mm 수백 대 모아놓고 한 번에 쏘거든요. 무식하죠. 집소차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포를 쏘고 나면은 이 포가 울렁울렁거려요. 제대로 잡는데 한 10초 걸립니다. 근데 우리 K9이나 K2는 사격을 하면 거의 미동이 없어요. 서스펜션이 완벽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T-72 계열, 소련 계열과 이 K2 계열은 완전히 뿌리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딱 보니까 폴란드가 K2 전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는 미국산 전차를 넣었는데 러시아랑 칼리닝그라드 여기 접경에는 K2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폴란드의 동측은 18기계와 보병 4단이 지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북쪽은 16기계와 보병 4단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 있는 것은 적경 지역인 적경 국가인 벨라루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거는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이제 칼리닝그라드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하나의 기계화 사단은 서측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비로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우리가 14년도에 이제 그 크림반도가 무혈 합병이 됐잖아요. 이어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제 전력을 대대 전술단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편성되는 편제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전 전역에서 한 개 여단 내지는 두 개 여단에서 가장 최정예되어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한 개 전술 대대 전술 이제 전투단 전술 집단을 만드는 건데, 칼리닝그라드에서도 항공으로 뽑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내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칼리닝그라드 안에도 강력한 기갑 및 기가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하지 않게 되면은 폴란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동측에 있는 그 벨라루스하고 수바우키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당하게 되면은 전투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폴란드의 북쪽과 동쪽이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지리적으로 딱 보게 되면 북쪽에는 K2, 그다음에 여기 북동쪽에는 K2 플러스 그다음에 에이브람스, 그다음에 동쪽에는 에이브람스잖아요. 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전력은 이 북쪽이나 동쪽으로 다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에이브람스하고 K2가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네. 뭐랄까 견제하고 저지하는데 체일선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K2 전차가 폴란드 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데, 현재 생산하는 이제 전차가 있잖아요. K2 PL이 붙더군요. 여기 전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탑재할 예정인데, 저는 일단은 전장 관리 시스템이 뭐냐, 그리고 이게 탑재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배틀필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파키스탄 인도 전쟁 때 희한한 일이 있었죠. 라팔이 뚝 떨어졌죠.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 자체보다 지금은 이 작전 통합 네트워킹, 데이터 링크,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도 보면 정찰병이 맨 앞에 가거든요. 그럼 정찰 정보를 받아서 뒤로 후방에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전쟁은 그럴 필요 없고 그 보는 순간 모든 네트워킹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모든 부대가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B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2PL이라고 하는 튼튼한 하드웨어 하나가 움직이면 이 K2PL이 보는 그 실시각 정보들은 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럼 전투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라는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트워킹. 네. 그러니까 그런 견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가 그건 이제 지금 BMS는 폴란드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제 하드웨어에 폴란드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데 그냥은 안 되죠. 우리 하드웨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협업을 해서 아마 공동 개발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는 이렇게 뭐 한 품목을 수출을 하면은 쫙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뭐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시대가. 자동차 한 대 사면 네. 옆에 카센터에서 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폴란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유럽 최강의 기병대 그 이미지가 많이 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상당한 전가를 올렸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16세기 동유럽 전장을 호령한 전설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화려한 날개,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전장을 돌격하던 전사들. 그들은 바로 폴란드가 자랑하던 최강의 기병대, 윙드 후사레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말발굽 소리가 두렵지 않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대신 철로 둘러싸인 무쇠 괴물, 전차가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윙드 후사레의 정신을 이어받은 폴란드 기병대는 용기와 기동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병력도 장비도 부족했던 폴란드군은 독일군의 거대한 전차 행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탈리아의 종군 기자 인디오 몬타네리는 한 편의 기사를 송고하는데요. 폴란드 기병이 창과 검으로 독일 전차에 돌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 기사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고 곧이어 말이 전차로 돌진했다는 조롱 섞인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독일은 이 오보를 그대로 선전 자료로 활용했고 폴란드군은 세계적으로 무모한 군대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크로얀티 전투가 벌어졌던 그날 폴란드 제18 포메라니안 기병연대는 정찰 중 숲속에서 휴식 중이던 독일 보병 부대를 발견합니다. 250여 명의 기병은 말을 타고 돌격했고 기습에 놀란 보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연 독일군의 경전차와 수색 차량이 나타나 기병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70여 명의 기병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연대장까지 목숨을 잃고 말았죠. 당시 연대에는 탱켓 전차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상대는 전차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기병만 투입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죠. 다음 날 전투 현장을 방문한 종군 기자들은 죽은 말들과 기병의 시신 그리고 근처에 배치된 독일 전차들을 보고는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군 전차에 무모하게 돌격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그 한 줄의 오보로 폴란드는 오랫동안 조롱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데 폴란드 기병대의 기민함과 용기가 진가를 발휘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크로얀티 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모크라 마을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폴란드 보리니안 기병여단은 숲과 철로를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독일 제사기갑사단의 진격을 대비하고 있었죠. 이른 아침 독일군의 폭격과 함께 전차와 보병이 몰려들었고 폴란드 기병들은 말에서 하차해 보병으로 전환한 뒤 기민하게 진지를 오가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장갑열차 시미아위가 전선에 투입돼 전차를 향해 75mm 포격을 퍼부었고 폴란드 기병대는 대전차포와 기관총으로 수십 대의 전차를 격파했죠. 그 결과 독일군의 진격은 하루 동안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당시 폴란드 기병은 사람들의 오해대로 창을 든 시대에 뒤떨어진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전차 소총과 대전차포 등의 무기로 무장한 현대적인 부대였죠. 특히 폴란드가 생산한 WG-35 대전차 소총은 15mm 강철도 뚫고 전차 내부 승무원들까지 무력화시킨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화기의 성능에 감탄한 독일군은 폴란드를 점령한 후 자신들의 무기로 썼고 이후 독일의 판처빅스의 개발에도 영향을 줬죠. 폴란드 기병대는 필요할 땐 말에서 내려
전차에 총구를 겨누는 보병이기도 했습니다. 오크라 전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기병이 하차해 보병 전술로 전차를 격퇴한 사례로 남아있죠. 그들은 무모한 돌격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싸운 전사들이었죠. 윙드 후사르의 날개는 사라졌고 기병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폴란드 군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자, 저희가 K2 전차 얘기했는데 참 뭐 K 뭐가 많습니다. K9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자주포인데 폴란드가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를 본격 도입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 교육받은 폴란드 지상군이 주축이 돼서 이번에 K2 전차, K9 자주포가 중심이 된 제병 협동 전투. 아, 말이 어렵습니다. 제병 협동 전투를 선보였다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7월에 탱크 배틀 2025라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폴란드의 북동부에 있는 오지스 훈련장에서 했는데 레드팀과 블루팀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군이 하고 있는 훈련 스타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K2와 K9을 교육받고 간 장교들과 거기에 있는 이제 훈련단 인원들이 가서 다시 재현을 한 거죠. 하는데 항상 보게 되면 이제 기계화 부대의 어떤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와 장갑차가 하나의 어떤 전투 대열을 이제 갖춘 상태에서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공격 헬기가 그 상공과 측방에서 염호를 해주고 그 후방에서는 이제 K9과 같은 포병 부대가 계속해서 화력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계속 돌진합니다. 네. 이 K9 같은 경우는 기관및 기계부대 돌진할 때 후속하면서 계속해서 사격을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진지를 이동해줘요. 왜 이동해주냐면 한 곳에서 계속해서 사격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포병 사격에서 뭔가가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진지변이라고 합니다. 진지변화. 앞에 있는 기관및 기부대 부대는 실수 없이 그냥 쭉 나가지만 뒤에 있는 포병 부대들은 이렇게 섬뛰기처럼 해서 진지변을 해주면서 이제 사격을 해주거든요. 이 모습이 이제 이번에 있었던 지난 7월에 탱크 배틀 2025에 다 나타난 거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재현이 되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걸 보면은 폴란드가 다시 이제 기갑 전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우러 전쟁 보다 보니까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화돼도 화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번에 캄보디아, 태국도 있었잖아요. 착시가 있는 게 드론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고 AI가 해결하는 것 같고 그렇죠. 피 안 흘리고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데 그거는 새롭게 등장한 무기일 뿐이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의 양상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력. 모두 지금 병력 때문에 난리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야프. 하루에 포탄을 누가 많이 날리느냐. 이거 몇만 발씩 날라오면 전지를 못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장갑, 전차. 전차 무용론 막 떨잖아요. 네. 그럼 폴란드가 왜 8조 9조 들여가고 저 탱크를 사갑니까? 유럽이라는 평원에서 제병 합동훈련으로 그냥 탱크만 들어가면 죽지만 이 종합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탱크가 밀고 들어가면 실제 전장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예요. 그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냐? 장갑차. 그 광활한 평원을 걸어 다닙니까?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장갑차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옛날 병력, 달라진 장갑차, 탱크, 야포. 그러니까 푸틴이 김정은 바지가랑이 붙잡고 포탄 받아가고 지금 국산포, 무슨 구형포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보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봤던 폴란드가 기갑장교사가 K914가 F-50 전투기사가잖아요. 전투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쓸 게 없으니까 항공전이 안 나타나는 거지. 있으면 벌써 끝났죠, 미국 같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기본 개념은 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하이마스라고 해서 미군이 제공했던 게 어떤 전황을 바꾸는 무기가 됐잖아요. 근데 폴란드군 같은 경우 우리 천무를 기반으로 해서 호마르 K라는 걸 배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폴란드의 인구가 2024년 기준 했을 때 이제 3,655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크죠. 근데 소련 해체 91년도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 방위 산업도 좀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훈련도 별로 안 됐겠죠.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뭐 종합하는 어떤 매체보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뭐 100만 명까지, 적게는 몇십만 명까지 다 지금 현재 전사를 하고 있고, 갑자기 2022년도에는 젊은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갑자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60대 이상도 이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한 개 분대에 두세 명씩 보이고,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결국에는 접촉 전투를 하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비접촉 전투의 핵심은 뭡니까? 접촉하기 전에 저 멀리에서 올 때부터 타격을 해서 전투력 약화시킨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접촉 전투를 했을 때는 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폴란드에서 보게 되면 지상군이 뭘 쓰고 있냐? 구소련의 122mm 다련장 로켓포 시스템이 이제 BM-21 그라다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거리가 신형탄을 사용할 때 이게 40km까지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 40km는 K9도 60km까지 가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밀도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람이 세게 부르게 되면 흩날려요. 그 정도 정밀도가 안 좋은 거예요. 호마르 K가 뭐냐면 우리가 자랑하는 천무 K239 다른 로켓을 바탕으로 제작한 거잖아요. 이게 사거리가 239mm 유도 로켓을 쓸 경우에는 80km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쓸 경우에는 290km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게 공산호초가 15m고요. 결국에는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공산호초가 2m예요. 예. 그러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거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밀 타격이. 그 정도의 어떤 정밀도하고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K2도 이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K9도 했고, K9보다 더 원거리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제 천무를 이제 도입하면서 결국에는 더 멀은 곳, 그러니까 가장 원거리에서는 호마르 K를 쓰고요. 그다음에 K9, 그다음에 근접해 왔을 때는 전투 약해진 K2로서 이제 적들을 파사하겠다, 그런 작전 개념에 의해서 이 도입을 된 거죠. 이제 공군 얘기 좀 해볼게요. 폴란드 공군의 우리 격공격기 FA-50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KT-1 기본 훈련기 터보프롭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만든 게 이제 T-50이거든요. 이건 훈련기예요. 근데 훈련기만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격 기능을 집어넣은 게 TA-50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FA 전투기면서 대지 공격이 가능한 경공격기가 가장 진보된 T계열이 FA-50이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무리 천조국 미국도 그냥 F-22 랩터나 최고 비싼 하이급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그다음에 밑에는 로우, 그 사이 미드 세 개를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급은 지금 우리는 F-15하고 F-35예요. 그다음 미드가 F-16이고, 그다음에 로우급이 FA-50이거든요. KF-21은 그러니까 F-16과 하이와 미드급 사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5세대 전투기로 KF 블록 2가 되면 이제 하이급이 되겠죠. 근데 이 FA-50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나 미드급을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필리핀 이런 데서는 이미 효과가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반군 수장을 제거하는 데도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미그 21 정도, 제가 보면 미그 23까지, 미그 25까지 대체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FA-50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러니까 우리 베스트셀러가 K9, FA-50, 그 다음에 이제 K2 이미 반열에 들었죠. 베스트셀러 3종 세트를 다 가져가고. 이제 해군만 사가면 되는 거죠. 근데 폴란드는 해군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 나토가 폴란드 제 기억에 나토도 참 힘들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나토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탈냉전기에 이제 전강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 그러면서 국방을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천하의 영국이 200대 수준의 MBT, 독일이 300대, 프랑스가 합쳐도 1000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폴란드군 현대를 맞추면 이 세 나라가 그대로 있다는 걸 전제로 폴란드가 기갑 전력이 더 많아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최전방에 있고 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군을 빠르게 현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폴란드 군민들이 이제 일심 단결에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나토 안에서의 폴란드 위상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폴란드가 이렇게 K 방산을 뭐 말씀 들어보니까 베스트셀러란 셀러는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좀 행복한 상상이긴 한데 나토 동맹국도 이걸 보고 있다가 연쇄적으로 한국에 수입하고 싶다 제안하지 않을까. 그 유럽에 있는 군사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전차, 장갑차, 뭐 포 같은 것들의 어떤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유럽에 있던 강력한 뭐 레오포드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 전쟁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사용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둔중하다. 둔중하다. 너무 둔중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무기 체계에다가 모든 걸 다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 행동이 단순해야 돼요. 영국산 전차, 프랑스산 전차, 독일산 전차, 한국산 전차를 딱 해놓고 각각에 있는 개별의 무기체계 단독으로만 사거리가 어떻고 뭐 그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장의 지리의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재병 협동 측면에서 발휘가 되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기와 얼마나 협동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발적으로만 이렇게 운영 측면을 배제하고 성능 측면만 비교 분석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폴란드군에게 우리 그 K 방산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훈을 삼아서 지금 현재 군비가 재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제 나토에 있는 군사 강국들이 무기 체계를 이제 다시 이제 설계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큰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각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면 이제 나토에서는 이제 이게 강하잖아요. 우리 거를 생산할 수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을 써? 그때 폴란드 정부에서 그럼 내일까지 줄 수 있어? 낱개를 맞출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돼. 그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그 방위비를 5%까지 올려는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유럽산 어떤 전차, 장갑차 이제 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향은 K방산의 폴란드의 거점으로 해서 확산되는 영향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께 폴란드에 가기도 하지만 우리도 폴란드에서 뭘 들여오기로 했어요. 자폭 드론. 네네. 이름이 워메이트인데요. 네네. 워메이트가 사실 보니까 우러 전쟁 때 좀 실전 데이터를 갖게 됐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걸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 워메이트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플라이 아이즈라고 해서 정찰 드론과 함께 이제 폴란드 특수작전 부대 위주로 많이 사용하던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면서 이제 워프로븐, 배틀 프로븐 또는 컴뱃 프로븐 된 실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폭 드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랄까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자폭 드론이 아직까지 이제 도입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PPB ES에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획득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랄까 뛰어넘고 결국엔 절충 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그쪽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메이트 같은 어떤 워프로브된 장비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해가지고 여기 장점을 뽑아가지고 우리화시킬 수가 있고 국산화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면 니네가 갖고 있는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 있으면 서로 협력을 통해 갖고 공동 개발할 수가 있고 R&D를 촉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뭐랄까 현존하고 있는 북한 위협이 그렇죠.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구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군사 협력 차원으로서 이게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나온 것들이 FA-50 호마르 K, 뭐 K2 전차, K9 자주포. 결국엔 우리 무기들이 폴란드의 군 플랫폼을 바꾸고 있는데 뭐 지금도 잘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실전 운영 환경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든지 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대규모 전면전을 1953년 이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대규모 군수 생산 체계 기술 개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생산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기술이 있고 공급 역량이 있거든요. 이건 유럽도 미국도 못 따라와요. 전 세계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과연 유럽이 정신 차리면 미국의 방산업계가 정신 차리고 돌아가면 우리 비교 위가
과연 얼마나 갈까냐는 거죠. 지금은 좋을 거예요. 몇 년간은 지금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 무기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R&D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다면 이 꿈 같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이면서도 위기라는 그 돌아가신 뭐 기업인이 그랬잖아요. 부인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만일에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K방사는 계속 블루오션일 거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주한다면 방사는 이제 레드오션이 될 거다. 왜? 모든 나라가 개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이면서도 위기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상태로 해서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뭐랄까 도입시키게 하는 이런 방식의 세일즈를 하게 된다면 K방사는 5년 안에 저는 뭐 그 효력을 잃어버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눈에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나토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는 이번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제 빌미 삼아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국방비도 이제 5%까지 올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아니면 이제 가전제품 이런 회사들을 다 이제 방산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계획에 착수하고 있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갖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차 그다음에 장갑차, 드론 같은 거를 생산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5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영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영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한 2016년, 17년 정도부터 이제 뭐랄까 경고를 해왔고 18년부터 이제 대대적인 군사 혁신을 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있지 않았던 레이저 무기 체계라든가 아니면 고주파 관련 대드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2023년이나 4년 정도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봤을 때 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그런 어떤 혁신이 5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이라든가 이제 프랑스도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토의 어떤 철학이 뭐냐면 우리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보다 강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넥스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K2면 K2에다가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전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2에다 UGV를 달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잘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A사, B사, C사가 경쟁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에 있는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서 있는 무기 체계의 경쟁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것들 하나의 재병협동 차원에서 패키지화 해가지고 지금은 단일 무기 체계의 서비스만 패키지하지만 우리가 폴란드가 들어가는 K2, K9, FA 뭐 50 뭐 공격기 같은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이 전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넥스트 K 방사를 열풍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전과 이런 전략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 이 K 방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군사력은 물론이고요. 전략적 위상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K방사는 무기 수출을 넘어서 군 전력을 바꾸는 플랫폼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